공명은 신입이었어요. 이 회사나 조직 분위기를 몰랐거든. 이 뭐 하는 집단인가 싶었는데 그때 공명은 몰랐습니다. 유비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삼국지의 배경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이제 삼국시대 막 이렇게 서로 겨루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나라인데요. 시황제가 죽고 나서 중국이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나라하고 한나라, 초한지의 배경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가 이겼어요. 그래서 400년을 갑니다, 한나라가. 그런데 삼국지 첫머리에 나오듯 나라는 반드시 합쳐지면 나누어지고 나눠지면 다시 합쳐진다고 한나라가 이제 망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영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성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 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유비입니다. 혈통이 황실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은 갖고 있었지만 집안이 몰락해서 돗자리 짜면서 살면서 이 황실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애국심만큼은 투철한 젊은이였습니다. 사나이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려고는 하지 않고 어째서 긴 한숨만 쉬고 있단 말이 소리가 들리는 뭐야? 그리고 돌아봤더니 세상에 눈은 표범이고 턱은 제비 같은데 범의 수염을 가진 건장한 남성이 딱 서. 나 저 이웃마을에 사는 장비라고 하는데 나도 저기 있는 의병에 가담하려고 하는데 힘 합쳐 보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유비는 내가 기인을 만났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근처 주막 가서 한잔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주막을 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뜻을 펼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모 술 한 잔 주게. 그러면서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얼굴이 안면 홍조가 어쩌나 심한지 불타는 대추빛이고 눈은 가늘게 찢어져서 봉황과 같고 눈썹은 누에와 같은데 수염이 배꼽까지 길게 자라난 키 2m 정도 되는 거구가 걸어 들어오는 이 술을 마시고 저 황건종 놈들 때려잡을 의병에 지원하기 위해 왔소! 이렇게. 이때 황실에서는 십상시와 외척 세력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자멸을 해가고 있었어요. 외척 중에 하나가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 중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동탁이에요. 동탁이 군대를 이끌고 올 때 십상시와 외척은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사실상 끝장나게 되고요. 그 난을 피해 뛰쳐나온 어린 황제를 동탁이 납치를 해요. 그리고 궁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황제를 갈아치우고 자신이 황제의 아버지 행세를 하는 거예요. 동탁 옆에 최고의 보디가드가 있거든요. 이 보디가드가 바로 여포가 됩니다. 이 여포는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무장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해요. 이 여포가 어느 정도로 싸움을 잘하냐면 훗날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하고 여포하고 3대1로 싸우거든요. 관우, 장비 다 나가 떨어져요. 최고의 무장이야. 왕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윤이 국무총리급 정도 되는데 애국심이 강해요. 어린 황제를 구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분을 일으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왕윤은 자신의 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그 유명한 초선이. 초선이가 얼마나 예쁘냐면 그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하나예요. 초선이가 밤하늘에 달을 보러 이렇게 후원에 나왔는데 달이 초선을 보더니 너무 부끄러워서 구름 뒤에 이렇게 숨더래요. 그럴 정도로 미인이에요. 그래서 초선이한테 초선아 부탁을 들어다오. 은혜와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치게 되고요. 결국 여포와 동탁 사이는 멀어지고 여포가 동탁을 한 방에 죽음으로써 동탁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동탁이 죽고 나니까 그 자녀 세력하고 막 싸우고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궁궐에서. 그래서 어린 황제가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도와줘요. 조조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죠. 동탁을 암살하려고 그랬고 반동탁 연합군을 만든 사람. 기다리세요. 폐하. 그러면서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가지고 황제를 옹립하고 여기는 수도를 점령하게 되니 이때부터가 조조의 시대입니다. 조조는요. 이때부터 국정농단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했던 십상시 외척, 황제를 볼모로 삼았던 동탁,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하지 않은 온갖 국정농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친구였던 원소가 그 북쪽에 또 큰 세력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소가 이놈 조조야, 어서 황제를 풀어주고 역적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놈아, 그러면서 쳐내려와서 조조와 원소가 한판 전쟁을 벌였으니 이것이 삼국지 3대 대전의 첫 번째 관도대전입니다. 그 원소가 한 70만 됩니다. 그리고 조조는 한 7만밖에 안 돼요. 10대 1이에요. 그리고 조조가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방어만 합니다. 방어만. 그러니까 원소가 어떻게 하냐면 토산을 쌓아가지고 이 토산 위에서 막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꼼짝없이 막 화살 비가 내리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조는 이 위에서 달석거라는 걸 만들어서 펑 그러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는 토산을 무너뜨립니다. 이 자식 안 되겠다.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가지고 영원히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조조가 어떤 짓을 하냐. 성 주변으로 호수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땅굴을 파던 사람들이 물이 쏟아져갖고 다 익사를 해요. 그래갖고 허율한 사람이 여기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전령이 말을 타고 몰래 빠져나오는 거예요. 허유가 생각하기에 저거 분명히 어떤 중요한 서신을 갖고 있을 거야. 활로 툭 하고 맞춰가지고 죽이고 딱 봤더니 나는 조조다. 군량미가 하루치밖에 없다. 빨리 군량을 좀 가져다 달라라는 후방 부대에게 연락하는 서신이 나와요. 야 대박이다. 야 이거 대박이야. 됐어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는 이 허유가 원소한테 찾아갔어요. 장군, 이걸 보십시오. 조조가 군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지금 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소가 이놈이 내가 장군 해주니까 나를 무슨 원소 너 두고 봐. 너 죽었어. 그러면서 허유가 조조한테 투항을 합니다. 그렇게 갔어요. 아이고 허유야 막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허유가 얘기를 합니다. 조조야 나 이제 투항했으니까 솔직히 말해줘. 너 군량미 얼마나 있어? 라고 쓱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3년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 1년치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유가 조조야! 그러니까 조조가 딱 눈치를 채고 그게 사실은 3개월치. 허유가 딱! 이거 봐.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조조가 아니 이걸 어떻게 네가 갖고 허유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하루치밖에 없어. 내가 정말 막 울어요 조조가. 나 정말 잘못했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원소 측 진영 옆에 오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원소의 보급 창고야 거기가. 거기를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조조가 그 보급 창고를 치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 전쟁은 보급이잖아요. 그래서 원소가 보급이 끊겨가지고 그냥 피투하고 죽고 전쟁에서 패해요. 이게 바로 관도대전입니다. 조조가 이제 원소 자리에 앉아갖고 딱 이러고 있는데 군사들이 왔어요. 막 달려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이 문서를 보십시오. 문서를 봤더니 조조 진영의 군사들하고 원소 진영의 군사들하고 내통을 한 기밀 문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조 같으면 당장 차명해 쇼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조예요. 반전의 매력이죠. 그리고 훗날 조조는요. 전쟁에서 지잖아. 그럼 장술이 오잖아요. 죽여주십시오. 패했습니다 장군.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내가 널 왜 죽여? 승패는 병가지 상사야.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비리로 가득 찬 것 같은데 의리가 있고요. 교활한 것 같은데 아량이 있고요. 반전 친데레. 이 사람이 조조다. 그 삼국지 그 전반부를 보면요. 유비의 주특기는 도망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아, 머리가 없구나. 싱크탱크 책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저 깊은 산속 와룡 선생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의 지략이 세상을 꿰뚫는다는 거야. 제갈 공명입니다. 저 공명 선생 계십니까? 저희 선생께서 좀 여행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계절이 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갑니다. 공명 선생 계십니까? 들어오셨다 또 여행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말이야 또 여행을 가? 형님 이런 놈 필요 없어 갑시다. 장비야 무슨 소리?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전해주십시오. 가. 해가 지나. 그리고 또 가요. 그래서 세 번째 찾아갔을 땐 아예 유비가 산을 갈 때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요. 공명 선생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울까요? 깨우지 마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지켜. 이제 공명이 비범한 인물인 게 이렇게 점에 트레이드마크예요. 부채를 붙이면서 시를 한 수를 봐요. 아름다운 봄날이구나. 시를 읽다가 아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비라고 하고 자는 현덕이고 황실의 후손. 그 사람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계속 줄줄줄줄 자기소개를 해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책사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절합니다. 저는 세상 정치에 뜻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유비가 그때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황실의 후손으로서 돗자리 짜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가 두 동생을 얻었는데 이제 책사를 모시려 하는데 저를 내치신다면 이 황제와 백성들은 누가 살피겠습니까? 라고 울기 시작해요. 그 값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삼고초려하니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유비의 손을 잡고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공명 유비 패밀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때 공명은 몰랐습니다. 유비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맞아요. 두 가지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랑 우는 거. 공명을 얻으니까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유비가. 이 중국의 한가운데 보면 형주라고 있습니다, 형주. 이 지역이 이제 형주 지역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잖아요. 여기는 삼국지는 형주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비가 여기 가서 이제 유숙 비슷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조조의 타겟에 걸린 거죠. 유비 너 잘 걸렸어. 싹 틔우기 전 죽일 거야 그러면서 조조가 쳐내려옵니다. 조조가 쳐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조 막을 힘이 없으니까 유비가 여기서 피난을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비가 유표 대신 살짝 정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백성들이 최고세요 그러면서 유비가 떠난다니까 같이 짐을 싸들고 피난 행렬이 이어진 거예요. 이런 어린이의 노인의 몸이 불편한 분의 이 진군 속도가 늦은 겁니다. 죽으면 큰일 났습니다. 이 진군 속도면 조조군한테 따라잡힙니다. 백성을 두고 우리 먼저 달립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유비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백성은 나를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백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유비는 피난을 안 가요. 이러고 있을 때 공명은 또 하나의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유비가 피난 갈 때 백성을 살피느라고 가족을 못 살펴요. 그래서 자신의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갓 태어난 아두라는 깐난쟁이 아들을 자신의 호위무사 조자룡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피난을 내려왔는데 조자룡이 조조군하고 막 싸우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형수하고 조카가 없는 거야. 놓쳤어.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조조군 적군 진영에 있는 거야. 두 형수가 조카랑 특공대로 달려가. 조조군 팍팍 날리면서 달려가. 가다 형수님! 큰 형수를 만나. 그래갖고 작은 형수는요. 놓쳤어요. 내가 먼저 내려왔어요. 야 여기는 부하장수 다 와봐. 다 모여서 큰 형수님 안전하게 후방으로 피신시켜. 저기 작은 형수는 내가 혼자 간다. 작은 형수가 있어. 하는데 작은 형수가 미동이 없어. 왜? 봤더니 온몸이 다 피야. 이 부상을 입고 어린 깐난쟁이 아두를 안고 있는 거예요. 형수님 제가 왔습니다. 저기 빨리 가서 치료받읍시다. 말아타십시오. 도련님 전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아두만 데리고 가세요. 바로 우물에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소름. 조자룡은 피눈물을 씹어 삼키면서 아두를 어린 그 아이를 갑옷 속에 품고 말을 타고 유비에게 달려갑니다. 적군의 장수들의 목을 베면서 거기를 직통으로 통과를 하고 유비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말에서 내렸는데 세상에 머리부터 말까지 전부 다 피를 뒤집어 쓴 자룡이 쩔뚝쩔뚝하면서 온몸에 자상을 입고 유비 앞에 온 거예요. 작은 형수를 지키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아두 제 조카는 지켰습니다. 유비의 품에 이렇게 안겨줘요. 유비가 깐난쟁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더니 갑자기 아이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뭐야? 내 저 못난 아들놈 때문에 내 팔다리 같은 사랑하는 부하 장수를 잃을 뻔했구나. 공명은 그때까지 신입이었어요. 이 회사나 조직 분위기를 몰랐거든. 이 뭐 하는 집단인가 싶었는데 그 백성을 버릴 수 없네. 그 아두 집어던지고 조자룡을 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유비 하는구나. 나도 남은 인생을 이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맹세를 하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유비의 형주 탈출기입니다. 그래갖고 조조가요, 여기 있는 형주까지를 다 차지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만 남았느냐? 사실상 이 지역만 남게 되는데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강동 지역은 아무래도 강을 끼고 있으니 농사가 잘 되고 실비출처럼 지류가 있어서 무역에도 능합니다. 이걸 조조는 먹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는 강동 땅에는 강동의 호랑이라는 손권이라는 지방 호족이 이 지역에 왕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손권한테 여기 있는 조조가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야, 항복해. 강동 넘겨. 내가 그러면 죽이진 않을게. 손권은 정말 고민했어요. 그때 유비의 책사인 공명이 손권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단 조조군 같은 경우는 첫째, 여기는 육전에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강동 땅에 오면 이 장강을 중심으로 해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지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물에서 잘 싸울 수가 있겠느냐? 이게 절반은 힘을 못 쓴다. 그리고 두 번째, 조조의 100만 대군 중에 대부분은 형주에서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들이다. 조조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니 제대로 싸우면 다 도망갈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 지역에 왔어요. 덥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풍토병 때문에 지금 피식피식 쓰러져 가고 있으니 우리 한번 힘을 합치자. 소뉴연합군 만들어가지고 저기는 역적 조조놈을 타도하자. 그러니까 손권이 오케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 주유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노숙이라는 사람입니다. 같이 힘을 합치기로 해서 손권도 좋아하고 노숙도 좋아하는데 주유가 불편해합니다. 왜냐? 당시 제갈공명이 유비보다 20살이거든요. 아들뻘이죠. 새파란 게 말이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흘후는 공명을 부릅니다, 주유가. 나 당신 못 믿겠어. 전시 상황에서 능력을 한번 보여줘. 나 열을 드릴게. 화살 10만 개만 만들어줘. 3일 만에 마련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화살 10만 개를 3일 안에 만들지 못하면 내 목을 치시오. 그래요? 군령장 가져와라. 3일 동안 놀아요, 땡가땡. 공명이. 놀다가 이제 한 이틀쯤 지나가지고 여기는 노숙한테 부탁을 합니다. 노 선생님, 큰 배로 한 20척만 좀 빌려줘요. 거기다 허수아비하고 짚을 가득 좀 채워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3일째 되는 날 그 배를 타고 공명하고 노숙하고 이 안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노숙이 물어봅니다. 지금 이 배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침부터 안개 때문에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조조 진영으로 갑니다. 가자마자 배 20척에서 군사들이 나서 북을 붕붕붕붕붕붕붕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자다 깼어. 뭐야? 그럼 뭐 하는 거야? 큰일 났습니다. 저기는 손권에서 수군이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뭘? 배 띄우지 마라. 이건 계략이다. 그리고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찌 싸울 수 있단 말이냐. 절대 배를 띄우지 말고 화살 공격만. 있는 화살 있는 대로 다 쏴버려서 벌집을 만들어라. 온통 벌집이 됐어. 배 20척이 고슴도치. 승상 화살 잘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돌아간 거예요. 몰라. 이걸 뽑았더니 10만 개가 아니라 16만 개. 이때 주유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현무 씨?
저놈을 밟아야겠다. 저자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자다. 내 반드시 죽인다. 저놈을 살리면 화가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미 조조가 배를 수천 척을 만들었어요. 물 위에다 영체를 짓고 80만 병력으로 수천 척을 만든 거죠. 그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묘책이 있는데 공명 선생의 계책은 어떠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서로 손바닥에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같이 둘, 셋 하면 보여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서로 이렇게 적고서 주유가 공명한테 다가갑니다. 공명, 제가 주유예요. 자, 동시에 한번 서로에게 보여주도록 합시다. 정말 썼어요? 들어와. 이게 뭐야? 화공이다. 화공으로 이기자. 서로 뜻이 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에 불을 붙여갖고 들이받을래도 수천 척이 확 흩어져 버리면 피해를 한 방에 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공선인 줄 알면 가까이 다가오게 두겠어요? 피하든가 어떻게든 침몰시키든가 하지. 그래갖고 이제 생각하느라고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니까 여기는 조조가 스파이 하나를 강동 쪽에 보냅니다. 장간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냈어요. 장간을 보내서 동태를 살펴라 그랬는데 주유가 장간을 보자마자 야, 너 스파이지? 너 일로 와! 그러면서 장간을 갖다가 유폐를 시켜요. 한 마을에. 스파이가 들통나가지고. 그 얘가 갇혀버린 거예요. 갇혀있는 마을을 둘러보다가 한 초가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청량하고 낭랑한 선비의 목소리야. 그 들어가서 물어봤어. 저 혹시 죄송한데 누이십니까? 방통이라 합니다. 방통? 아니 그 신통방통하다는 그 와룡과 봉추를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했는데 와룡은 공명이요. 그 봉추 신통방통 선생이 여기에 유배 와 있다니.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몰래 배를 타고 조조 진영으로 옵니다. 그 조조는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방통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방통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 조조 군대가 육지에서만 싸우다 보니까 배만 타면 멀미를 해요. 막 토하고. 방통의 계략은 뭐냐면 수천 척의 배를 사슬로 하나를 엮으세요. 그 배와 배 사이에 널빤지를 받고 군사와 보급품이 일사불란하게 이어질 수 있고 큰 배가 만들어지잖아요. 수천 척이 하나가 돼서. 그러면 움직임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조조가. 근데 정말 미동도 없고 쫙 한데 그 위용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조조가. 됐어. 다 죽었어.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방통도 사실은 주유가 보낸 스파이였거든요. 그래서 조조한테 요 계책을 얘기하고 핑계대고 빠져나왔어요. 그럼 이제 화공선도 준비됐겠다, 이제 황계가. 그리고 적의 배도 묶어놨겠다. 그때부터 공명이 딱 앉아갖고 주문을 외워요. 아브라카다브라 말발타살발타 오랑바리바라 말이 3일 동안 근데 3일째 되는 날 원전에 따르면 깃발이 미동도 안 하더래.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데 갑자기 확 하고 깃발이 동남풍이 붑니다. 조조는 이전에도 의심을 안 했던 게 당연히 북서풍이 부니 조조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화공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조조 입장에서. 여기서 80만 명이 다 죽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적벽 대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사를 다 잃고 쓸쓸하게 도망을 갑니다. 계곡에 머물렀는데 자신의 신세가 비참하잖아요. 근데 조조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 거 알죠? 조조가 갑자기 웃습니다. 현무 씨. 그렇게 웃겠죠. 잘한다. 아이 내가 공명이었으면 여기 딱 매복시키기 좋잖아. 골짜기에. 여기 매복 들었으면 우리 다 끝났는데 아무도 없잖아.
내 공명 별거 아니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조조 이놈 상상 조자룡이다. 조자룡이다. 놀래갖고 조조가 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군사를 대부분 잃어요. 밤새 달렸을까요? 무슨 또 협곡이 있어요. 말 못 먹이려고 잠깐 앉았어요. 앉았는데 여기서 또 조조가 긍정적이잖아. 야 여기가 진짜 야 여기에 매복하면 진짜 우린 끝나. 아무도 없잖아. 조조야 이놈아! 장비가 나타나는 거야. 어이 뭐야? 말 한 장도 없이 말 타고 도망가요. 옷도 제대로 갑옷도 못 입고 도망가요. 장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장군이 웃을 때마다 아주 유비에 장수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러다 진짜 관우라도 쳐들어오면 하는데 저 협곡 사이로 죽음의 사신 청룡 언월도를 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관우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조가 아니 어느 경로로 피신할 줄 언제 피신할 줄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는 시침을 다시 한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공명은 아브라카다브라 말발타 살발타를 하다가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사람들이 놀라워할 때 쓱 몸을 피신해서 나와서 조자룡의 배를 타고 유비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자 모이세요. 자 시키는 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자룡. 저는 A 지점에 조조가 반쯤 불타서 도망올 테니까 그때 조조를 급습해 주세요. 대신 끝까지 쫓지 말고 대략 퇴로를 열어주세요. 우리 장비는 B 지점에 급습해 주세요. 네. 대신 끝까지 쫓지 말고 그냥 퇴로를 열어주세요. 어허. 알겠습니다. 관우만 역할을 안 준 거예요. 죄송하지만 관우 장군은 보낼 수 없습니다. 옛날에 조조한테 신세를 지셨잖아요. 지금 타고 있는 적토마 조조의 선물이잖아요. 당신은 우리를 배신할 거야. 조조를 만났는데 내가 조조를 그냥 보내면 내 목을 드리겠어. 근데 만약에 조조가 당신이 말한 C 지점으로 안 오잖아? 그럼 당신 목을 주시오. 그리고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정말 조조가 또 꼬리 내릴 때는 한없이 내리잖아요. 그래갖고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살려주시오. 의리의 관우한 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관우는 여기서 조조 목 안 가져가면 자기가 죽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내드려라. 그래도 내가 한때는 죽음으로 모신 분이다. 그러면서 보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니까 공명이 칼을 빼들죠. 그래서 관우를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막아서겠어요? 유비. 그래서 유비가 나서서 공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사실 공명이 계획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공명이 천문을 보니까 조조의 명운이 끝나지를 않더래요. 별이 있더래. 어차피 살놈이 관우를 이렇게 보내서 신세도 다 갚게 하고 망신도 덜고 사실 공명 등장 이유는 삼국지는 공명전입니다. 그는 신이었어요. 조조가 재기를 해서 위왕이 되고 그리고 유비는 이 한중 지역의 한중왕이 돼요. 후세 여기를 촉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강동의 송건은 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초고의 삼국시대가 사실상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이 곧 끝이라 했나요? 이제 유비 삼형제의 별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저기 지금 총나라 유비의 전성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손을 잡아야 돼요. 형주 땅 차지하세요. 아니 적벽대전 때 우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유비가 뭐라고 저기 있는 형주를 차지해 힘 합쳐갖고 저 유비 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손권은 정말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수성의 달인이야. 여기 있는 사신을 형주에 있는 관우한테 보냅니다. 손권이. 저 관우 장군 따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우리 손권 전하의 아드님께 이렇게 시집을 보내주시면 이 사람 되는 게 없구만. 어찌 호랑이의 딸을 개의 자식에게 시집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리를 듣고 사신이 돌아와. 뭐라더냐? 뭐야? 내 자식이 개면 내가 개냐? 조조와 손잡고 유비 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화는 관우가 불렀어요. 장군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형주성이요.
송건의 군사한테 함락됐다고 합니다. 뭐? 유턴을 해서 형주성으로 갔는데 화살이 빗발치면서 부상당한 관우가 결국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관우가 붙잡혀갖고 이 무릎이 이렇게 꿇혀진 거예요. 항복하면 우리와 함께 해주면 네 목숨은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유명한 관우의 명대사가 이때 나오죠. 사람 죽이고 여기저기 떠돌던 아무것도 아니던 이 관우를 역사에 이름 석자 남기게 해주신 형님을 어찌 배신할 수 있겠니? 어찌 같은 하늘 아래 두 명의 주군을 모실 수 있겠니? 옥을 부숴 깨트릴 수는 있어도 그 빛을 없앨 수는 없고 대나무를 태워 없앨 수는 있어도 그 절개를 꺾을 수는 없는 법이다. 한날 한시에 형님과 죽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안쓰러울 뿐이다. 쉬어라. 관우의 말을 듣고 동호의 군사 중에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는 손권이 관우의 목을 친 거예요. 이걸 유비가 알았어요. 유비가 돌아버립니다. 손권, 내 이놈 죽인다라고 할 때 공명이 막아요. 왜냐하면 공명은 차가운 머리가 있거든. 주공,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황제를 휘어잡고 국정을 농단하는 역적놈을 치기 위해서 거병을 한 것인데 저 역적놈을 치기 위해서는 오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관우를 죽인 손권과 손을 잡는다고? 그건 유비 아니잖아요. 대군을 이끌고 강동을 치러 나갑니다. 그런데 장비가 관우 죽고 나서 맨날 술 먹고 폐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부하들을 때려요. 그러다 출정 직전에 자고 있는데 부하들이 장비를 암살을 합니다. 그렇게 장비도 하늘의 별이 됩니다. 별이 된 건 그들 말이 아닙니다. 관우가 죽고 1년 뒤에 조조도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하늘의 별이 돼요. 이렇게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이성을 잃고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여기는 강동으로 쳐들어가는데 군사들도 처음에는 사기충천했다가 이제 지쳐간 거예요. 이때 손권이 팍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숲에다 불을 확 하고 질러버려요. 전체 숲이 타들어가면서 유비의 군사들이 거기서 다 타 죽어요. 적벽대전에서 불로 승기를 잡고 불로 형주를 탈환한 유비가 결국 손권의 불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희망을 잃고 병을 얻어서 그만 하늘의 별이 됩니다. 사마의 마지막 영웅이죠. 사마의는 조조의 책사였는데 호로곡이라고 호리병 모양의 계곡이 있어요. 저기가 공명의 보급 창고인데 왠지 매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안으로 갔어요. 갔더니 정말 뭐 이렇게 곡간이 잔뜩 있고 거기 뭐 이렇게 쌀강아리가 있는 거예요. 됐다. 쌀이 아니라 화약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사마의! 그런 걸 보고 올려다봤더니 공명이 위해서 내 이놈! 그러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바닥에 불이 떨어지면서 빠바바바바방 하면서 불바다가 됩니다. 순식간에. 육지의 적벽대전이에요. 하늘이 이 사마이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먼저 떠나간 주공,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툭 뭐야? 쏘아!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와. 우와! 자, 하늘은 이 사마의 편이구나. 이때 절벽 위에서 공명이 그 비를 맞으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 일을 사람이 계획한다 하여도 이루는 것은 하늘이구나.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인생의 교과서 삼국지였습니다.